워싱턴주 와컨 카운티의 9번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아크미는 작은 마을입니다.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큰 사건 사고가 없었기에 문도 안 잠그고 차에는 열쇠를 그대로 꽂아둘 정도로 서로를 믿는 그런 마을이었죠. 맨디 스타백의 집은 고속도로에서 1.7k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메리 스타빅과 언니 몰리, 동생 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맨디는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198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대학에 있던 맨디 스타빅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마쳤고 다음날 조깅을 하고 오겠다며 늦은 오후 반려견과 함께 나갑니다. 원래라면 엄마와 함께 나갔을 테지만 이날은 엄마가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맨디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나중에 함께 나갔던 반려견만 돌아옵니다. 엄마 메리는 맨디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고 그 다음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맨디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입니다. 제일 먼저 맨디의 고등학생 때부터 3년을 만난 남자친구부터 조사를 벌입니다. 그가 조사를 받는 한편 실종 이틀째 그녀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 바지를 발견합니다. 옷이 너무 더러웠기에 엄마는 그게 딸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실험실로 보내지지만 맨디와 뭔가 연결시킬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색 3일째 맨디는 눅세크강 기슭 근처에서 형사 론 피터슨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녀는 신발과 양말만을 신고 있었으며 부검 결과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원인은 익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물이 얕고 주변에 싸움의 흔적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추측하기론 범인을 피해 달아나던 그녀가 결국 잡혀 머리를 맞고 기절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시기가 DNA를 일치시키는 기술의 초기 단계였는데 론 피터슨 형사가 마침 DNA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해 FBI 교육을 받은 상태였고 그 덕분에 맨디에게서 또 다른 남성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될 만한 용의자들을 출연해 30명 정도의 타액 샘플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맨디에게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남자친구 역시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 6월 금요일 워싱턴주 벨링햄 근처에 사는 메리리 앤더슨과 헤더 백스트롬이 날씨도 좋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버치베이 워터슬라이드로 놀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크미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다 어라? 싶은 이야기를 서로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때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헤더가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라고 불쑥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메리리가 깜짝 놀라더니 본인도 그렇다고 대답을 해왔죠. 그러며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리리 앤더슨은 마운트 베이커를 졸업한 졸업생인 남편의 친구 팀 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죠. 그녀는 1991년 어느 날 밤 팀 베스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답니다. 문을 두드리며 그는 전화를 좀 빌려달라 말했죠. 하루 종일 사냥에 나와 있었기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말했습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랬기에 남편은 집에 없었지만 아이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의심 없이 집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인 삐삐삐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그런 음이 들려왔고 이것은 메리리 앤더슨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뭔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팀 베스는 거실을 지나쳐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를 자꾸만 침실로 오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메리리는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에겐 전혀 들리는 것 같지 않았고 경찰을 부르겠다 말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메리리의 이야기를 들은 헤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맨디가 살해당하기 몇 달 전 그녀는 당시 1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프트볼 경기가 끝나고 친구들은 서로서로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헤더는 미래의 남편이 될 댄이라는 친구의 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댄이 운전하고 그 옆에는 헤더가, 그 옆에는 팀 베스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며 말을 하더니 펜을 가지고 다리를 따라 긋는다거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댄이 함께 있었기에 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안도했고 찜찜한 기억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하면 두 사람은 자신의 찜찜한 기억만 있을 뿐이기도 했고 작은 마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여성들에게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면 어쩌면 맨디에게도 그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하며 수사는 다시 활력을 띠게 됩니다. 티모시 베스, 일명 팀 베스는 1989년 맨디의 집이 있던 같은 도로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DNA 제출을 하라는 요청을 가족들이 받은 적이 없는 거죠. 티모시 베스의 남동생은 그녀와 친구였고 맨디는 그 부모님들과도 일면식이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어릴 적에는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좋았지만 그가 10대가 넘어가며 점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방에서 통화를 하며 싸움을 벌이다가 총을 공중에 쏘는 일이 벌어졌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모시 베스는 맨디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역을 떠났고 1990년 1월 같은 학교를 나온 지나 말론이라는 여성과 결혼해 세 자녀들과 함께 조용하게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빵집 배달 트럭 운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갔지만 그의 포악성은 집안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아내 진아에 따르면 그에게 폭력을 당했고 자신은 그의 하인이 된 것 같았으며 옷 입는 것과 모든 것을 통제해 두려고 했답니다. 티모시의 동생 톰에 따르면 형이 진아에게 함부로 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한 것만 수차례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찾아갔고 그에게 맨디 스타빅을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맨디? 아, 네, 강가에서 발견됐던 소녀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그녀를 모른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DNA 요청을 하지만 자신은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DNA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그는 강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경찰은 그의 DNA를 얻기 위해 그가 다니는 직장인 베이커리 아울렛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킴 와그너라는 여성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기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맨디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기에 맨디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죠. 와그너는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러웠는지 티모시 베스는 자신이 썼던 모든 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버렸고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굳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와그너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려 3개월 만이었죠. 어느 날 티모시 베스가 회사 정수기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물을 마시고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추가로 콜라 캔까지 획득했죠. 그녀는 재빨리 컵을 수거해 책상 서랍에 숨겼고 그것을 경찰에 건네줍니다.
경찰은 서둘러 DNA 조사를 했고 티모시 베스의 DNA가 맨디에게서 발견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7년 티모시 베스를 체포해 신문을 시작합니다. DNA가 일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린 사랑이라기보단 우정의 관계로 자신과 맨디는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는 그런 사이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 사람은 접점이 없던 사이였죠. 편지라던가 전화를 했던 통화 기록이라던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고 두 사람을 연결시킬 흔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맨디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맨디의 친구는 그가 전혀 맨디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2019년 5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의 변호사는 DNA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강제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톰의 증언에 따르면 형이 자신도 맨디와 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지금 경찰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 말해달라고도 부탁했죠. 지금은 그의 전 아내인 지나는 티모시가 어머니에게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달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3주 동안 증거를 듣고 모든 것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맨디의 사건이 일어나고 29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 맨디의 가족과 티모시 베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고 티모시 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무죄이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티모시 베스는 먼저 이 범죄에 대해 100%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으며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악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에게 최대 27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맨디의 어머니 메리 스타빅 씨는 81세 생일날 그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결코 범인이 체포될 리 없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29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떤 형량이 내려지더라도 만족할 순 없지만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가 내려졌기에 조금이라도 맨디의 가족들이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맨디 스타빅, 어릴 때부터 살던 정겨운 마을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조깅을 나갔을 뿐인데 욕망에 눈이 뒤집힌 짐승 때문에 미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부디 모든 기억을 다 잊고 지금은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